경영훈의 뉴스 프리. 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대비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9일, 오늘이죠. 오늘 9일 오전 8시부터 실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5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민주노총 1박 2일 노숙 집회 관련 수사인데, 민주노총에서 고 양회동 열사의 장례식 마친 뒤에 사진 출두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앞서서 한국노총이 8일 경사노위 참여 중단선언을 했는데, 어제죠. 어제 중단선언을 하면서 여러 노동 관련 뉴스들로 이렇게 덮여졌던 것 같은데, 광양시에서 직접적 원인이 된 광양시에서 포스코 산해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공농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노총 간부 2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테러 상황을 진압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해서 지금 굉장히 노동계가 격앙돼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협동조합 경북 미디어센터 뉴스풀에서 이사장이기도 하고 또 민주노총의 김태형 경북본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이유로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을까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보다는 여전히 심판의 무게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각종 노동개혁 정책들을 사회적으로 때리는 정도 수준의 투쟁들을 계속 배치를 해왔었는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임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노동자들이 싸워서 확보했던 모든 노동권들이 지금 현재 박탈돼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급기야 건설노조 강원 제3지대장이었던 양회동 열사가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태 앞에서 사실상 우리가 정권을 더 이상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의 투쟁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퇴진 투쟁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상황이 변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현 정부가 사실상 노동조합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물론 작년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건설노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은 사실상 적으로 여기는 듯한 이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권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겪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 대통령의 경직된 시각, 이 검사로서의 경직된 시각이 1차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노동정책을 포함해서 각종 서민 정책들이 전혀 없음으로 해서 떨어지는 지지율, 그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노동조합 공격을 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렇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우리 건설노조를 폭력배로 봐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 노동조합과 폭력배하고는 조직을 구성한다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현행법에서는 형사법과 노조법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노조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특별법에 가까운 그 형사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별법에 가까운 상황인데, 윤석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은 이 노조법의 특별함에 대해서 아예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싸워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폭력 집단의 하나의 행태,
네. 해석이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어쩔 수 없이 조직을 구성을 하고 사용자 측과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면 위력 시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파업이라는 무기인데 이 파업이라는 무기가 형사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불법이 폭력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맞아요. 있단 말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것을 폭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전에 만들어진 그 단체의 단체권, 단결권, 그 노동조합을 만드는 권리는 폭력 조직 구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윤석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은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건폭이라는 건설폭력배, 화물연대는 사실상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대표적으로 우리 민주노총 안에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노조법에 이제 직접적인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이 특수 형태의 노동자들이다 보니까는 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폭력 집단의 그것과 형사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적이라는 폭력배를 때려잡는 적, 그리고 자기는 정의로운 검사였던 대통령으로 스스로를 각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5월달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서민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 정책이 있습니까? 연금 정책이 있습니까? 노동 정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 화물연대 파업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그 지지율이라는 것도 사실상 보수들이 결집을 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한 번의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미를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일만 생기면 노동조합으로 화살을 돌리는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두 가지의 사안이 합쳐져서 노동조합을 완전히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사적 판단, 사실 노동법 자체가 사회법으로서 특별법인데 이제 형사적 판단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는 이제 본인의 태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본인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희생양 삼기. 그렇죠. 우리 군대 가서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 타켓을 삼아서 한 사람을 그냥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희생양 찾기인 것으로 좀 보인다 이런 거죠.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반노동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 파업 때 화물연대를 이제 화물연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그게 이제 먹힌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화물노동 정책 관련해서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진행 중인 거죠.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2022년 연말 12월부로 우리 화물연대가 그동안 투쟁으로 만들어왔던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일몰조항, 법의 그렇죠. 일몰조항에 근거해서 폐기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표준운임제라는 걸 별도로 도입을 해서 안전운임제에서 훨씬 후퇴한 것을 지금 제도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화물연대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안전운임제를 확대할 것을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현 정부 이제 대표적인 노동 정책으로 처음에 꽂았던 게 뭐 120시간 일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일하고 푹 쉬자. 근데 최근에 이제 올 봄에 69시간 이제 노동 시간을 통해서 노동 유연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가 69시간제 노동제를 들고 나오면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라 라는 걸 노동자들에게 이제 혜택이다 라고 이제 입안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죠.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광장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왔던 사회적인 발언들이 직장 갑질 문제였었습니다. 그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몰아서 일은 할 수 있지만 몰아서 쉴 수 있는 권리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몰아서 쉬는 게 불가능한데
69시간제로 만든다 그러면 결국에는 몰아서 일하라는 뜻 아니냐. 이름만 이걸로 죽으라고 하라. 죽으라고 하라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게 심각한 문제가 과로사라는 거. 우리나라 여전히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상태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상 산재 사망을 줄이려는 이런저런 노력들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이 줄질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과로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을 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과로사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산재 사망 사고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69시간제 노동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 사망 중대재해를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는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69시간제 노동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입 자체가 노동자를 또 한 번 죽이는 거다. 휴식권 보장도 안 될 뿐더러 그렇죠. 산재 사망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뭐 허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또 시각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 이거 심각합니다. 앞에 우리 진행자들 멘트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얼마 전에 광양제철소 예. 산하청 노동자 진압하면서 예. 한국노총 금속산업연맹 그 사무처장이었던 분을 폭력으로 진압해가지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최저임금 위원입니다. 이 하나가, 그렇죠, 그렇죠. 이 하나가 단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이 우리 민주노총 같은 경우 원래 12,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을 분리하려고 하지만 그게 세계적인 추세로는 그게 아닌 게 지금 선순환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자본가들, 최저임금만 주려고 하는 자본가들의 입맛에만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노총은 12,000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12,000원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권에서도 못했던 건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갈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싸워볼 건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네. 지금 현재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업종별 차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들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최저임금이 다르고 경상남도의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구의 최저임금이 다르고 경북의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국가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나마 몇 군데서 이런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 자체가 상향 기준이에요. 특정 업종, 이 모든 업종에서 이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안 된다고, 특정 업종은 그보다 더 이제 어려운 일이니까 또 높이 줘라. 이것이 차등별,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인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업종별 더 낮춘다는 예. 그런 거죠. 업종별, 지역별 뭐 이런 그 최저임금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 업종별 교섭, 산별 교섭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그렇죠. 예. 그 주장을 하고 나서 그게 될 때 이런 주장이 먹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상 최저임금보다는 업종별 노동자들이 그 업종 대표들과 모여서 자신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면 그렇죠. 사실 우리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교섭, 산별 교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외면하고 있고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엔 이 최저임금이 지금 6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있는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고 자신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협상 최고임금이죠.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이 임금 투쟁을 우리 민주노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산별 교섭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최저임금
많이 바라보고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아, 사실상 우리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에요.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정부나 여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게 거리에 나가서 선전전이나 이제 유인물들을 돌려보면 최저임금에 노동자 없는 노동자들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산물교섭 활성화 입법 청원이 5만 그 동의를 5월 그 말에 통과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민주노총이 하나의 과제로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별로 교섭의 법제화 문제는 우리 민주노총이 국회, 네. 대국회 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정착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 산별 노조들이 그렇죠. 우리 민주노총에 가입된 산별 노조들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이 어떤 형태든 산별교섭이 돼야 사회적인 전반적인 노동권이 확장이 된다는 사례는 뭐 선진국 사례들을 봤을 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서 민주노총이 이제 6월 달에 결의대회도 앞두고 있고 또 7월 달에 총파업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예.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직 우리 민주노총 하반기에 투쟁 계획까지는 나오지가 않았고 상반기에 이제 7월 달 파업 투쟁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늘 하루 총파업, 몇월 며칠 하루 총파업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사실상 이 하루 총파업이 참가하는 산별과 참가하지 않는 산별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상 어렵지만 이제 예전처럼 우리 산별 노조들이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 쟁의권을 확보를 하고 시기를 집중해서 한번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6월 24일 날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집회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지만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거쳐서 이제 준비되는 산별노조들, 이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해서 우리 민주노총 가맹 16개 산별노조들 중에서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들이 동시다발로 2주 동안 파상파업들을 진행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집회도 한 2차례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정부에 대한, 이 정부는 아직도 앞으로 4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민주노총이 올 하반기에는 직선제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부에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밖에서는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뭐 선거가 돌입하게 되면은 후보조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이 한 명이지만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은 위원장 후보가 수백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들 소신 그리고 앞으로의 투쟁 계획들을 내면서 올 하반기는 좀 거쳐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투쟁을 잘하면 그게 힘이 오히려 2배, 3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6월에는 6월 24일 날 결의대회 그리고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예. 약 2주 정도 해서 집중 파업을 예. 산업별로 좀 합법적인 파업이 준비되는 대로 계속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 예, 서울에서 시기 집중 파업이라고 볼 수 시기 집중 있겠네요. 파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작년에 우리 화물연대 파업하고 화물연대의 건설노조가 연대 파업하고 네, 그렇죠. 이러면서도 사실상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각 직종별, 업종별 노동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외치면서 하루씩 이렇게 파업, 순차적 파업을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우리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그 노동자를 탄압하고 반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이거는 뭐 사실은 소수의 현 정부 지지 세력을 직결시키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이제, 여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은 지지를 계속 하고 있고
오보를 내면서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죠. 외교 실패까지도 옹호하는 게 이제 보수 언론인데, 우리 사회 언론의 문제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오보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뒤에 사과를 했으면 사과는 조그만하게 해버리고 사과도 양비론 비슷하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언론이 언론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언론이 정권의 호위병 역할을 네. 하는 상황을 우리가 사실상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언론들을 보면 자신들 주장이 없어요. 그냥 정권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게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정권의 지금 현재 초점이, 모든 초점이 노동조합을 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마치 때려잡아야 될 사회 세력으로 지금 사회단체들도 요새는 같이 섞여 들어가고 있던데 이런 것을 여과 없이 마치 절대적 객관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언론이 낸다는 것은 저는 언론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어디 영국인가 어딘가에 언론이 그랬잖아요. 한국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은 결국 언론의 책임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언론이 사실 그대로 또 써야 되고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시각들을 가져줘야 되는 게 저는 언론의 책무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언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유스풀이 그 역할이라도 뭐 작은 목소리지만 네. 그 역할이라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파업 기간 동안에 한 두 차례 정도 결의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북본부는 이 지금 7월까지 과정에서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인가요? 정부본부도 지금 당장 6월 14일 날 우리 단위노조 대표자들 모아서 그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 역할,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또 현장을 조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단위노조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런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파업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 수요일 6월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주말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집회들이 잡혀 있는 상태고 7월 달 들어가서는 7월 5일 날, 7월 5일 날 우리가 지역 집회, 그리고 7월 8일인가 7월 달에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지역에서 집회들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은 그 대구 본부하고 같이,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대구 본부하고 같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그 국민의힘 앞이나 대구 노동청 앞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 달 파업까지 1차적인 목표로 좀 위력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지역사회에 그 논의 구조를 만드는 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잠깐 소개해 그 주시죠. 경북 단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경북 전체를 포괄하는 시민사회 운동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그렇죠. 시군별로 이런 시민사회 운동들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실상 소강 상태에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 경북 전체, 그 도정을 감시하고 도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또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하나의 공동된 과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경북 단위, 전체 단위의 기구들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총하고 농민회 하고 이제 진보 정당들 중심으로 경북 윤석열 정권 퇴진, 경북 시국회의, 시국행동을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존재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결집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민주노총 자체적인 파업투쟁,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역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 퇴진과 경북 도정의 심각한 상황들을 경북도민들한테 알려나가는 경북 차원의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정권에서 군사독재를 포함해서 역대 정권에서 노동탄압은 예외 없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탄압의 끝은 그 정권에 몰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역시 지금 노동탄압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죠. 참여정부에서 만든 그 법률이 지금 현재 와서 그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다가 시행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집회 시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태도도 봤습니다. 이거는 현 정부가 노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 다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끝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기업, 자본, 그리고 소수의 현 정부 지지 세력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싸워가는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노총 김태형 경북 본부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